흥미롭지만 이슈로까지 정리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을 준비를 한 건데요.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을 하면서 3월, 6월, 9월, 12월 매 분기가 끝날 때마다 이코노믹 프로젝션, 경제 전망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보기에 앞으로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전망에 대한 것들을 표로 간결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 버라이어블이 GDP의 성장률이 어떨 것 같느냐, GDP라는 거는 성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결국 그 연준 정책 담당자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과 물가라는 걸 보여준다는 게, GDP 성장이 얼마나 잘 됐냐, 이건 이제 성장이 얼마나 됐냐는 거고, 실업률은 또 얼마나 낮았냐, 그리고 디셈버 프로젝션은 바로 전분기, 그러니까 작년 12월 프로젝션에서는 이렇게 봤었다. 근데 우리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어떻게 변했냐, 그리고 이 PCE 물가는 얼마나 올랐냐, 그리고 근원 PCE 물가,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거는 에너지와 푸드, 식료품이나 에너지는 계절성을 크게 타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근원 물가는 얼마나 올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금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게 이제 요 이코노믹 프로젝션이 보여주는 가장 간결한 표고요. 메디아는 딱 가운데 값입니다. 연준 위원들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 위원들의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각자의 생각의 가운데 값을 요 메디안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센트럴 텐던시는 유의미한 범위예요. 주로 모여있는 범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레인지는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고, 저는 메디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GDP를 보니까 2024년에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2024년에 1.4%밖에 성장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성장이 너무 잘 되네? 그래서 2.1%까지 성장할 것 같다. 성장을 높게 잡았습니다. 12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될 것 같아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낮을수록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2024년에 4.1% 성장할 거라고 12월엔 생각했었는데 지금 3월에 와서 보니까 4%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실업률은 낮다는 거죠, 예상치보다. 그런 와중에 물가 지표는 12월에 2.4로 봤는데 그대로일 것 같지만, 근원 물가를 보니까 2.4%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2.6까지 높게 나올 것 같아. 물가는 생각보다 높을 것 같아.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장이 더 잘 되고 물가도 더 높습니다. 그 말은 금리를 낮추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대해서 4.6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2월 프로젝션에서는 4.6 3번은 낮추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번 3월 프로젝션에서도 4.6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덜 낮춰야 될 이슈거든요, 금리를. 오히려 높여야 될 수도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래도 여전히 3번 낮출래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 월가라고 얘기할게요. 월가의 시각은 어떠냐면, 얘네 지금 정치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있으니까, 유동성을 어쨌든 풀어야겠으니까 지금 연준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월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월가에서 그렇게 판단한 만큼 금융시장에는 호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유동성을 풀겠다라는 뜻인 거니까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 표를 읽을 줄 알면 연준 위원들의 분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요 표를 읽을 수 있도록 꾸준히 보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지금 엄청나죠. 공화당의 이 대통령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했죠. 니키 헤일리가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함으로써 공화당의 대선 후보는 트럼프가 됐고, 바이든 형님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3월 초에요. 지금 이거는 3월 25일 기사인데 3월 초에 454밀리언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성추문 관련해서요. 454밀리언 달러가 달러니까 와닿지가 않는데 6천억 원입니다. 6천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나마 이제 지금 줄어가지고 175밀리언입니다. 야, 트럼프 이거 정치 자금 없겠는데? 지금 이거 벌금 내면 지 돈도 없겠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선거운동 하려면 돈 많이 써야 되거든요. 야, 트럼프 이제 나가리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놈의 트럼프가 지가 가지고 있는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가 있거든요. 지분들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우회 상장을 시켜가지고 이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요 84억 달러입니다. 이 빌리언이랑 밀리언 차이 아시죠? 이 세 자릿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껌값이야가 돼버린 거죠. 대통령 후보들은 뭐 정치 자금은 어떻게든 만드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거는 뭐 여담 수준이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유흥 수준으로 알고 계시면 좋다. 그래서 트럼프는 정치 자금 만드는 거는 문제 없겠다 수준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샤오미에서 전기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애플이 애플카 개발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애플이 못한 거를 샤오미가 해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물론 애플이 추구하던 바를 샤오미가 해내진 건 아닙니다. 애플이 추구하던 바는 완전 자율주행이었고, 애플의 완성성이라고 하나? 완결성? 뭐 그런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샤오미도 전기차를 냈고,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 한 말이 뭐냐면, 전기차 업체 중에 테슬라를 제외하면 누가 돈을 버는지 모르겠다. SU7의 가격 책정은 소비자에 대한 진심과 함께 우리도 손해를 보면서 버틸 수 있어야 했다. 당초에 예상했던 스탠다드 모델 3랑 모델 S가 있잖아요, 테슬라도. 근데 모델 3는 이제 보급
상급형 모델이고 모델 3가 이제 5천, 6천 정도예요. 모델 S는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고급 모델이에요. 그거는 이제 1억 합니다. 당초 스탠다드 가격은 22.9만 위안, 대충 한 5천 하겠죠. 맥스, 이 모델 S 같은 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5만 위안을 생각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거의 한 8천, 9천 되겠죠. 최근 가격 전쟁을 보면서 혼란스러웠고 끝까지 진심으로 가자는 생각으로 모델 3보다 3만 위안이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더 싸게 4,500에 냈어요. 그리고 맥스도 29.9만 위안으로 6천에 냈습니다. 6천 좀 안 되죠. 모델 3 가격에 모델 S를 낸 거예요. 물론 완결성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 손해보고 판다는 거예요. 겨우 이득 보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제일 많이 팔고 있는 회사가 중국의 비아디라는 회사거든요. BYD라고 씁니다. 그 비아디라는 회사도 겨우 본전치기 하면서 팔고 있어요. 그 시장을 먹겠다고. 4, 5년 전 쿠팡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쿠팡은 만년 적자를 보면서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영업 적자를 계속해서 누적하면서 시장을 잠식했었거든요. 중국이 노리는 것도 딱 그거인 거죠. 지금은 제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이 얘기를 했지만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엄청난 가격 경쟁을 하면서 스마트폰도 그래요. 애플, 아이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시장이 중국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13억 인구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아이폰 판매량이 26%인가 급감을 했어요. 중국 판매량이. 그 말인즉슨 중국인들이 아이폰을 안 산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만들어진 아이폰은 어디다 팝니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팔아야겠죠. 그럼 재고가 많은데 수요는 적으면 당연히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유통 지금 알리, 테무 쓰시는 분 계세요? 많이들 쓰던데 여긴 그래도 안 쓰시나요? 다들 애국자시네요. 알리테무도 진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신세계 주가만 보셔도 답 나와요. 우리나라 유통은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통시장에. 그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지금 우리나라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이면 지금 자기들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있어요. 지지난주 이슈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중국은 2010년대 당시만 해도 중국이 중간재까지만 만들 수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2010년대였고 그때 이제 중국이 좋은 디플레이션을 세계로 수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중간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팔아주면 우리나라는 그걸로 이제 더 좋은 거, 더 부가가치 높은 거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내다 팔 수가 있었으니까 완성품을. 그때는 좋은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 수 있게 될 때가 온 거예요. 성장과 물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좋은 디플레이션은 성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가만 낮출 수 있는 요소였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완성품을 팔고 있는 거는 성장을 낮추는데 물가는 낮추지 못하는 디플레이션을 유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중국이 수출하는 것들은 나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그거는 아마 올해 말 내년 중순이 되기 전에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될 때가 올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중순쯤에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일본이 30년 동안 겪어왔던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 이슈고요. 이번 주만 주목할 만한 지표로서는 한국의 무역수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57억 달러 흑자를 예상을 했는데 조금 적은 42억 불 흑자를 봤고요.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 그대로 3.1% 나왔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중앙은행의 정책 담당자 이창용 총재죠. 이창용 총재가 바라는 물가 상승률은 2%대입니다. 2%대는 내려와줘야지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여지가 생겨요. 근데 요 3.1%라는 물가가 계속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 발표가 있겠고 새로운 한 달이 되면 미국의 구인 관련 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쇼트 잡 오프닝 이거는 매주 화요일에 발표하는 거예요. 새로 구인을 하는 직장이 얼마나 많은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열려있냐 이게 이제 잡 오프닝이고요. 그리고 이제 ADP라는 민간기업에서 수요일날 비농업 고용인구 변화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금요일날 고용부에서 고용보고서 발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보고서를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면 되겠고 그 매주 발표하는 원유재고랑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겠고요.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서는 미국의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겠고 그리고 한국도 기준금리 결정이 있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요 정도 그리고 중국의 무역수지라거나 한국의 실업률 요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네네. 시장이 뭘 더 중요하게 보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요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후행적이긴 하지만 좋은 질문이에요. 확실히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요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되는 거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고용보고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있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뉴스에 나와요. 근데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는 뉴스에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볼 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 요 고용보고서를 좀 더 중요하게 본다면 문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케이스니까. 근데 이제 요것보다 요거를 중요하게 보는 시기가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인 거고, 원래는 이제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채권은 안전자산이니까. 주식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그게 같이 움직인다?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때 사실 금융시장을 주시해야 될 때긴 해요. 여기 지금 어려운 얘기긴 할 텐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덤으로 드린 거긴 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답변이 좀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게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